2016년 7월 미국 연방수사국 FBI는 45년 만에 항공기 납치 사건 수사를 종결한다고 발표합니다. 이 사건은 역사상 유일하게 해결되지 않은 비행기 납치 사건으로 남아있으며 45년에 걸친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126건의 사건 파일은 워싱턴 DC에 있는 FBI 본부와 FBI 웹사이트에 보존되었습니다. 1971년 11월 24일 사건은 단 하루 동안 발생했습니다. 미 서부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시애틀로 가는 노스웨스트 항공 305편이 이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비행기의 기종은 보잉 727이었으며 이날 36명의 승객과 기장과 부기장을 포함한 6명의 승무원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승객 중 한 명은 40대 중반의 남성이었으며 이 남성은 18C 좌석에 앉았습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검은색 넥타이와 흰색 셔츠에 정장을 입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후 2시 50분 비행기는 예정대로 포틀랜드에서 이륙하면서 시애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정상고도에 오르자 댄 쿠퍼라는 이름을 가진 이 남성이 당시 이 항공기의 승무원이었던 플로렌스 샤프너에게 조용히 쪽지를 건넸습니다. 처음 쪽지를 받은 승무원은 자신에게 추파를 던지는 진상 손님이라고 생각하여 그 쪽지를 열어보지 않은 채 지갑에 넣었습니다. 쿠퍼가 그녀에게 쪽지를 읽어보는 게 좋을 거라고 속삭이자 승무원도 마지못해 쪽지를 열어보는데요. 그 쪽지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폭탄을 가지고 있으니 내 지시를 따르라. 쿠퍼는 승무원에게 자신이 가지고 온 가방을 조용히 열어 실제 다이너마이트를 보여주고 거래 가능한 미국 돈 20만 달러와 앞으로 매는 낙하산 2개, 뒤로 매는 낙하산 2개를 준비하라 라는 구체적인 요구도 전달합니다. 이 요구에 혼란에 빠진 승무원은 신속히 조종실에 이 사건을 알렸고 항공기 테러 예고 사건임을 인지한 조종사 윌리엄 A. 스콧은 시애틀 타코마 공항의 관제소에 알렸습니다. 그리고 기장의 신고를 받은 타코마 공항 관제소는 지역 및 연방 당국에 이 사실을 알리며 경찰을 요청하였죠. 그녀가 돌아왔을 때 쿠퍼는 짙은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습니다. 승무원은 그가 긴장한 느낌이 전혀 없을 만큼 침착하며 여유롭게 위스키와 음료를 주문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노스웨스트 305편은 승객들에게 경미한 기계적 문제 때문에 시애틀 도착이 지연될 것이라는 방송을 하였고 항공사의 결정이 떨어질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벌기 위해 약 2시간 정도 선회해야 했습니다. 노스웨스트 항공사의 사장 도널드 나이롭은 몸값 지불을 승인하고 모든 직원에게 납치범의 요구에 전적으로 협조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FBI 요원들은 시애틀 지역 은행에서 20만 달러 지폐를 모으기 시작했고 지역 스카이다이빙 학교에서 군용 낙하산이 아닌 수동으로 작동되는 민간 낙하산을 구해왔습니다. 오후 5시 39분경 항공기는 시애틀 타코마 공항에 착륙하자 쿠퍼는 경찰 저격수를 막기 위해 기내의 모든 창문 가리개를 닫으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현금이 가득 든 배낭과 낙하산을 후미 계단을 통해 전달받았죠. 이 과정이 얼마나 은밀하고 조용하게 진행되었는지 기내에 타고 있던 승객들은 자신의 비행기가 납치되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고 합니다. 쿠퍼는 35명의 승객 전원과 앞서 다이너마이트를 확인한 승무원과 선임 승무원을 풀어주었지만 기장과 부기장 그리고 2명의 승무원은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현장을 둘러싼 경찰들도 섣불리 범인을 진압할 수 없었습니다. 항공기가 급유를 하는 동안 범인은 다음 계획을 설명하는데 비행기를 다시 이륙시킨 후 최대 고도 약 10만 피트에서 가능한 느린 속도로 멕시코 시티를 향해 남동쪽으로 비행하라는 계획이었죠. 하지만 부기장이 멕시코에 도착하기 전에 두 번째 급유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자 네바다주의 리노 공항으로 운행할 것을 지시합니다. 그리고 항공기가 이륙하면 뒷출구 문을 열고 계단으로 편 상태로 비행하라고 지시하는데 이는 후에 본인이 항공에서 탈출하기 위함이었죠. 오후 7시 40분쯤 미 연방항공청 관계자는 쿠퍼와의 대면 면담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고 보잉 727기는 범인과 조종사, 부조종사, 승무원 1명, 엔지니어 1명만 태운 채 이륙합니다. 그리고 맥코드 공군기지에 F-106 전투기 2대가 범인의 시야에 보이지 않게 여객기 위아래에 각각 한 대씩 뒤로 따랐습니다. 로키드 T-33 훈련기도 727을 따라다녔으나 연료가 바닥나 오리건 캘리포니아주 경계선 근처에서 회항했습니다. 쿠퍼는 인질들을 모두 조종실로 몰아넣고 텅 빈 객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인질 중 한 명이었던 승무원의 목격담에 따르면 쿠퍼가 뭔가를 허리에 묶고 있었으며 이것이 아마 돈가방이었을 거라 추측했죠. 오후 8시경 경고등이 번쩍이면서 후미 공중계단 장치가 작동되었습니다. 쿠퍼가 탈출을 준비하자 부기장은 항공기의 인터콤 시스템을 통해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했으나 쿠퍼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이것이 선원들이 그와 나눈 마지막 대화였다고 합니다. 계단이 열리면서 기내 기압이 떨어졌고 오후 8시 13분쯤 항공기의 꼬리 부분이 갑자기 위로 올라가면서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범인은 낙하산과 돈가방을 들고 공중에서 뛰어내리면서 영원히 사라지게 됩니다. 기내에서는 쿠퍼의 것으로 보이는 담배꽁초와 넥타이가 발견되었고 두 쌍의 낙하산 가운데 한 쌍은 기내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쿠퍼가 납치했던 비행기는 무사히 리노 공항에 착륙했고 미리 공항에 대기하고 있던 경찰에 의해 대대적인 수사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시애틀부터 리노 공항까지의 경로를 계산하여 그 주변 일대를 샅샅이 수색하기 시작하죠. 그러나 범인이 낙하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은 사람이 거의 살지 않은 무인지대에 울창한 숲지대였기 때문에 수색에 난항을 겪게 되고 설상가상으로 비바람을 동반한 뇌우까지 몰아치고 있었기 때문에 끝끝내 범인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도 수년간 댄 쿠퍼라는 이름을 가진 남성의 행방에 대해 조사했지만 여전히 그 어떤 흔적도 발견하지 못했고
그렇게 이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시간이 흐른 뒤 1980년 어느 날 쿠퍼가 낙하한 지점으로 예상되는 콜롬비아강 어귀 티나바에서 그가 경찰로부터 받았던 돈의 일부가 발견됩니다. 애초에 처음 건네줄 때부터 지폐의 모든 일련 번호를 입력한 뒤였기 때문에 손쉽게 이 돈뭉치가 쿠퍼가 가져간 것임을 알 수 있었죠. 그러나 이 돈뭉치도 범인의 행방을 찾는데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어떠한 은행 거래 흔적도 없었고 돈뭉치가 발견된 지점을 다시 수색해봐도 다른 중요한 단서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돈뭉치는 그가 가져간 20만 달러 중 단 5,800달러밖에 되지 않았으며 그 나머지 돈의 행방 또한 묘연했다고 합니다. 이후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댄 쿠퍼의 행방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시신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댄 쿠퍼라는 이름 또한 범인의 실명이 아닌 가명이라는 것이 밝혀져 이 사건은 완전 범죄 사건의 레전드로 남게 되어 수많은 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소재가 되었죠. 워낙 실마리를 잡을 수 없는 미제 사건이다 보니 수없이 많은 음모론이 양산되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당시 새롭게 주목받는 교통수단이었던 민간 항공기의 보안을 점검하고자 FBI가 벌인 자작극이라는 설, 베트남 반전 시위로 인해 혼란스러웠던 사회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고안한 자작극이었다는 설 등 온갖 설들이 나돌았죠. 또한 이 사건을 기점으로 미국 내에서 항공기 하이제킹 사건이 증가하는 모방 범죄가 발생했을 정도로 미국 사회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범인이지만 범인으로 추정되는 용의자가 아예 없지는 않았습니다. 처음 FBI가 수사를 시작할 때에 출연한 용의자는 무려 1000여 명에 달했는데 수사를 진행하면서 점차 많은 사람들이 용의선상에서 지어졌고 약 2~3명 정도의 유력한 용의자가 남게 되었는데요. 처음 댄 쿠퍼의 정체로 추정된 인물은 바로 리처드 맥코이 주니어라는 인물로 미 육군 항공준사관 출신의 항공기 전문가였는데 사건이 발생한 지 약 4개월 뒤 해당 사건과 비슷한 모방범죄를 저질러 검거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그는 놀랍게도 댄 쿠퍼를 수색하는 임무에 투입된 경력이 있던 것으로 드러나 더욱 충격을 주었습니다. 때문에 경찰은 그를 댄 쿠퍼의 실체로 추정하고 집요하게 추궁했지만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 알리바이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져 최종적으로 용의선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두 번째 유력한 용의자는 셰리든 피터슨이라는 인물로 아주 미량으로 남아있는 범인의 넥타이 속 DNA를 통한 수사로 밝혀낸 용의자입니다. 그는 납치된 항공기를 만든 회사인 보잉사에서 근무하기도 했고 범인에게 전달된 낙하산의 제조업체에서 스카이다이빙 교관으로 일했을 정도로 전문가였습니다. 때문에 셰리든은 2003년에 FBI로부터 DNA 검사를 포함해 세밀한 신문을 받기도 했지만 그에게도 결국 결정적인 물리적 증거를 찾지 못해 용의선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는 현재도 고령의 나이로 살아있고 그를 수사한 수사관들 또한 셰리든이 댄 쿠퍼가 분명하며 명확하게 우리를 농락하고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가 범인임을 입증하는 확실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으면서 댄 쿠퍼의 정체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영원히 사라져버린 희대의 하이자킹 범죄자 댄 쿠퍼는 결국 끝까지 행방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FBI는 2016년을 끝으로 공식적인 수사를 종료하면서 노스웨스트 항공 305편 납치 사건은 영구 미제 사건으로 마무리되었죠. 당시 그와 대화를 나눴던 스튜어디스의 증언에 의하면 범인은 40~50대로 추정된다고 하니 만약 현재까지 살아있어도 거의 100세에 육박하는 고령일 것입니다. 과연 완벽한 완전 범죄를 성공시킨 댄 쿠퍼의 정체는 누구였을까요?